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매번 이곳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제가 사연을 쓰게 되는 날이 오네요. 좋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사연을 쓰게 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불행하게도 저는 그런 이유로 사연을 쓰게 된 건 아닙니다. 제 인생은 생각해보면 볼수록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한번 겪기도 힘든 일을 많이도 겪어내며 살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유세를 떨거나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억울한 감정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뭐 이렇게 태어나고 살게 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그래도 단 한 가지 슬프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희 딸아이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우리 딸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참고 버티고 이겨내도 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건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당한 것보다 더 화가 나고 말이죠. 물론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겠지만 저에게 저희 딸아이는 조금 더 각별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부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와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을 꽤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저나 딸아이가 살아온 환경에 대해 말을 해야 할 테니까요. 저는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부모님이 좋지 않은 분이라 복이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부모 복이 없었어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어렸을 때 돌아가셨었거든요. 고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니, 고아였죠. 할머니 댁, 외할머니 댁, 그마저도 안 되면 이모보고, 삼촌, 정말 옮겨 다닐 수 있는 모든 친척집에 오고 가며 눈칫밥을 먹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서럽거든요. 너는 참 눈치가 없다. 그렇게 매번 배가 고프니? 어? 애써 밥 한 사람 짜증나게. 왜 그렇게 안 먹어?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적게 먹으면 적게 먹는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리고 건강하면 건강하다고 욕을 먹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어도 저는 혼이 났어요. 그런 환경에서 남 눈치를 보지 않고 자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눈치를 많이 보며 자랐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뭘 하나 할 때마다 이건 혼이 나지 않을지, 이번에 이 집에는 얼마나 있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염려하는 세월이었죠. 당연히 대학이나 뭐 공부를 더 하는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모든 친척이 입이라도 맞춘 듯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성인이니까 나가서 네가 알아서 살아.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다 했다. 먹이고 재우기만 했다고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건 참 이기적인 그들 입장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밥을 먹고 잠을 자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당시에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주신 돈이 100만 원인지 그랬거든요. 그걸로 일단 작은 새빵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식당 일도 나가고 청소일도 하러 가고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해봤고 도배나 장판을 깔러 나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니까 몸으로 하는 노동은 거의 다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내가 번 내 돈으로 먹고 자고 뭔가를 사는 게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거구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젊을 때는 뭐 그렇잖아요.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 사는 것쯤이야 가능했습니다. 뭐 예쁜 옷을 사거나 좋은 곳에 여행을 다니거나 하는 일들은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작은 방이라도 방에 내 몸을 뉘울 곳, 배를 굼지 않아도 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저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제 주위에는 좋은 어른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불신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뭐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 좋고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그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반하게 된 건 그 사람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어서였으니까요. 남편은 정말 꾸준히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어요. 한두 번 그러다 말 줄 알았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니까 저도 그 사람이 정말 진심이구나 하고 여기게 되었고요. 밥을 몇 번 함께 먹고 차를 몇 번 함께 마시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연애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당시에 제 주위에 남편 같은 사람이 귀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말이죠. 은영 씨, 오늘은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은영 씨가 가고 싶은 곳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린 여자에게 존댓말을 꼬박꼬박하는 남자도 그 시절에는 드물기는 했지만 여자가 뭐 하고 싶은지 물어봐주는 남자도 참 귀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내가 봐온 나쁜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결혼하지 않을 작정이면 모를까 한다면 그런 남자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인복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남자가 나타나 준 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었나 싶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 고된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음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남편이 있으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면 그냥 고아 아니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 말이 틀렸어? 바로 남편의 엄청난 단점이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꼼짝을 못한다는 것 말입니다. 왜 효자는 엄마에게만 좋지 남편감으로는 최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심한 말, 심한 행동을 하셔도 시어머니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아가씨 같은 사람한테 장가 보내려고 내 아들 힘들게 키운 거 아닌데 나는 이 결혼 찬성 못해. 첫 번째 인사를 갔던 날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그리고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홀대받으며 결혼을 반대하셨었거든요. 남편은 그때부터 자기 어머니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했냐고요? 남편과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나한테는 그 말이 안 통할 줄 알았는데 저 자식이 저렇고 병이 날 줄은 누가 알았겠어. 병 났어요? 괜찮다고는 하는데 맨날 술 먹고 방에 누워있고 얼마 전에는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식은 살려야겠기에 허락하는 거니까 너는 감사하다고 꾸벅 고개 숙이고 몸 낮추고 평생 본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알겠니? 남편이 술병이 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뭐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신 거고요. 사실 그렇게 본인이 아쉬워서 저를 찾아온 거면 조금 유들유들하게 행동하실 법도 한데 시어머니는 그 순간에도 고압적이셨어요. 마치 자신이 허락해준다 이런 태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 같은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남편이 걱정되고 기쁘고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저도 결혼을 결심할 정도였으면 남편을 좋아하기도 했고 정도 많이 들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에는 연애한다는 것이 동네에 떠들썩하게 소문이 다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인사까지 갔다가 헤어지게 되고 나서는 주변에서 아이고 시집은 다 갔네 이런 말들을 종종 들었었거든요. 왜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게 더더욱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내내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구박을 들었지만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걸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시집을 가면서 해갈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구박을 듣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당연한 일은 아니고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말이죠. 시작부터 갑과 을이 정해진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의 미래는 어쩌면 너무 불보듯 뻔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결혼식 날 친척들이 다 오기는 했었어요.
나는 네가 시집 못 갈 줄 알았는데 가서 다행이구나. 잘 살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지. 뭐 얘가 사주팔자가 워낙 사나워서. 결혼식 당일에 신부에게 그런 악담을 하고 축의금도 쥐꼬리만큼 하고 갔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 악담이 살면서 다 현실이 되었어요. 저의 결혼 생활은 정말 불행했거든요. 너는 정신머리가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내가 빨래는 구분해서 하라고 했지? 청소를 하기는 한 게 맞아? 창문 틀에 먼지가 그대로 있는데? 국이 짜잖아. 너, 나 건강 나빠지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구박과 괴롭힘은 하루가 멀다고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불러서 집안일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더니 나중에는 제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둥, 건강을 나쁘게 하려고 일부러 저런다는 둥 하면서 자신 안에서 이상한 음모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저를 악마화시켰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뒤에서는 그래도 저를 달래줬거든요. 내가 대신 미안해. 어머니가 외로우셔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런 말에 하나하나 상처받지 말고. 알겠지? 나중에는 그 말에 점점 세뇌가 되는 듯 했어요. 근데 정말 당신 나 없을 때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고 그래? 이렇게 말이죠. 왜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더라고요.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 시어머니가 딱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매일매일 저에 대한 악담을 퍼부으시니 다른 가족들도 어느 순간 그래도 제가 뭐라도 건덕지를 줬으니 저렇게까지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탈출을 했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아, 만약에 그때 그 집을 탈출했으면 지금 저희 딸이 없었을 테니 그건 안 되는 일이기는 했네요. 저는 결혼하고 3년 만에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받는 구박도 엄청났었거든요. 아마도 시어머니의 그 엄청난 시집살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었던 것 같기는 한 게 시어머니가 당시에 친구분들과 며칠 여행을 다녀오신다고 집을 비우셨던 적이 있어요. 시기상 그때 저희 딸아이가 딱 들어선 것 같거든요. 아이를 가지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임산부는 자고로 잘 먹어야 하는 게다.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처음에는 마냥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 아들 아니면 큰일 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딱 아들이야. 그 꿈이 딱 아들이라니까. 오늘은 달 보고 자거라. 그래야 아들 낳는단다. 이거 아들 낳은 여친 며느리 속옷이다. 이거 입어. 아들이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근히 아들을 더 바라고 있었어요. 나는 아들이랑 손잡고 목욕탕 가고 공놀이하고 이런 게 소원이었는데. 이런 말들로 저의 마음에 돌덩이들을 얹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아이의 성별을 처음 들으러 병원에 가던 날 의사 선생님이 딸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갈 정도였으니까요. 심적으로 부담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미 아시는 대로 딸을 낳았습니다. 뭐 그전에 초음파를 봐서 이미 식구들은 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나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대로 달라진 상태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텨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그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은 그때도 너무 서러웠고 지금 생각해도 울컥울컥해요. 주말에 김장할 거니까 집에 와라. 네? 몸을 풀고 고작 사흘 만에 김장하러 오라뇨.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딸 낳은 주제에 며칠이나 누워있으려고. 나는 딸 낳은 년이 산후조리 한답시고 유세 떨면서 누워있는 꼬락서니 못 본다. 나는 애 낳은 다음 날도 밭일을 하러 나갔어. 아들 낳고도 그랬다고. 방금 세상에 나온 손녀딸을 한 번 안아보지도 않고 또 수고했다. 어디 아픈 곳 없냐? 하는 안부 인사 한마디 없이 그런 말들을 퍼붓고는 나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그 시어머니의 모습은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정말 많이 서러웠거든요. 저는 몸을 풀고 사흘 만에 시댁으로 가 김장을 했습니다. 친척의 이웃들 것까지 다 몇백 포기를 했나 몰라요. 병치레를 잘하지 않는 제가 그러고 일주일을 알아 누웠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탓인지 저는 그 이후로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로 인한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냉대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고요. 너는 우리 아들이 어디 밖에서 여자 하나 만나서 애 낳아도 할 말 없는 거 알지? 아들도 못 낳는 년이 조강지처 노릇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겠지. 양심이 있으면. 그리고 뭔가 알고 하신 말이었는지 아니면 그 말이 예언이었는지 어쨌는지 정말로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계집질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말이죠.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집에 못 들어와. 밖에 있는데 전화 좀 하지 마. 모양 빠지게. 딴 여자를 만나러 가면서 그런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간 숨기고 살았는지도 모를 일이기도 하죠. 만약에 딸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도망을 갔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하루가 멀다고 저를 구박하고 나중에는 때리기까지 했던 시어머니와 밖에서 매일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남편, 그걸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어요. 혼자라면 절대 못했을 겁니다. 딸아이가 있었으니 가능했던 거죠. 당시에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했었거든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월급을 본인이 관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 모아둔 얼마 되지 않은 돈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죄다 썼기 때문에 수중에는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집을 나가면 어떻게든 먹고는 살겠지만 아이가 있으니 그 마음을 먹이기 쉽지 않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아이와 같이 배를 골아야 하는 거고 그렇다고 아이를 두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안의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딸아이를 어떻게 두고 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버텼습니다.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다른 여자에게 부축받아 집으로 들어오는 일도, 시어머니가 허구한 날 저를 불러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일도 말이죠. 언젠가 끝이 나겠지.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때 나가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이죠.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쓰러지시더니 얼마 가지 못해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도 정말 시어머니인 게 마지막까지 저에게 좋은 말 한마디를 안 해주고 가셨거든요. 나는 네가 정말 밉다. 그게 저에게 하는 마지막 말일 정도였으니까요. 뭐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의 삶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는 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본인도 지옥 속에 사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술에 취해서 거리에 누워 자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누워있는 남편을 운전자가 보지 못하고 친 거죠. 제가 그 집을 뛰쳐나오기 전에 저를 괴롭히던 두 인간이 먼저 세상을 떴어요. 벌을 받은 건지 어떤 건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이미 죽고 없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봐야 제 손해라고 생각하고 당했던 모든 일들을 마음에 묻고 살아간 지도 10수년이 흘렀네요. 남편이 저에게 남기고 간 건 집과 본인의 보험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계집질한다고 여기저기 돈 쓰고 다니느라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신혼초에 들어둔 남편의 보험금이 금액이 꽤 되기는 했어요. 그 돈을 종잣돈 삼아서 저는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솜씨 좋다는 말을 꽤 들었었거든요. 음식으로 하도 까탈을 부리는 시어머니 덕에 생긴 능력이기는 했지만요. 백반집을 차렸고 장사는 잘 됐습니다. 저와 딸아이가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 되었어요. 공부시키고 시집을 보내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물론 딸아이는 엄마 일평생 고생만 한다고 마음 아파했지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딸아이는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네 인생을 살아. 알겠지? 엄마처럼 산 게 어떻게 사는 건데? 나는 엄마 존경스러운데? 힘들지 말라는 말이지. 엄마는 너 시집 같은 거 안 가도 뭐라고 안 해. 그니까 너는 너 행복하게만 살아. 하고 말이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딸 자식 팔자는 엄마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었고 제일 악담으로 느껴지는 말이었거든요. 딸아이가 저처럼 사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으니까요. 딸아이는 그런 팔자를 비껴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거든요. 그때마다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딸의 성공이 곧 제 성공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보상받은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딸아이는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는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나 남자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걸로 왜 연애 안 하냐 이런 말을 했던 적도 없었고요. 진심으로 결혼 같은 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온갖 감정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서운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 건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뭐 정말 갖가지 감정이요. 그리고 처음 만나게 된 사위의 첫인상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첫인상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이미 남편을 통해서 알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속는 게 사람인 거잖아요. 저는 미니 고생 절대 안 시킬 겁니다. 자기 여자 고생시키는 것만큼 못난 남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무척 좋으셔서 저도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었기도 했고요. 오빠 부모님이 사이가 엄청 좋으시거든. 본 적이 있어? 인사를 간 건 아니고 우연히 뵌 적이 있어. 너 마음에 들어 하셔? 엄청나게 좋아하시던데? 어쩌다 우리 아들 같은 애한테 이런 예쁜 아가씨가 이러시면서. 미니 빨리 데리고 오라고 재촉하시는 것도 저희 어머니세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확 놓이기는 하더군요. 저는 왜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반대하는 결혼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딸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한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랑은 다르게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만난 안사돈도 좋은 사람 같았고요. 미니가 너무 예쁘고 착해서 우리가 이런 과한 며느리를 들여도 되나 하는 생각만 든다니까요. 우리 아이는 아직 모자랄 게 많은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야말로 재영이 볼 때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듬직한 사람이 있나 싶은데요. 아이고,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만나면 늘 좋은 이야기만 하고 서로의 자식들을 칭찬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저희 딸아이가 시집을 좋은 집으로 잘 가는구나 하고만 생각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요. 결혼을 준비할 때도 의견 충돌이 한 번 없었거든요. 예단이나 혼수 이런 것도 다 과하지 않게 주고받았고요.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감정 상할 일이 한 번은 있다고들 하던데 저희는 정말 그런 게 한 번 없었어요. 내가 고생 많이 했다고 이제 나한테 복을 주시나 보다. 그 복 내가 받아서 어떻게 해? 네 복이 내 복이야. 딸아이와 그런 대화까지 나눌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하나도 모르고서는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사람 일 모른다 싶은 마음만 드네요. 그렇게 딸은 시집을 갔습니다.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은 것을 떠나서 서운하고 어딘가 우울한 기분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뭐 시집을 간다고 제 딸이 아니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딸아이는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초반에는 사위랑 같이 제가 아는 식당도 자주 와서 밥도 먹고 일도 도와주고 그랬어요. 주변에서도 요즘에 저런 사위 없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서 어깨가 으쓱했던 적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아이의 발길이 뜸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저도 바빠서 잘 몰랐다가 나중에는 요즘 바쁜 일이 있겠거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덜컹 하고 심장이 내려앉더군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아이가 안 들어서서 너무 고민이야. 그때 딱 그 생각이 다시 났던 것 같아요. 딸 팔자는 엄마 팔자를 닮는다는 말입니다. 저도 딸아이가 늦게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딸아이 이후로도 임신이 잘 안 되었었고요. 병원은 가봤어? 병원에서는 오빠도 나도 둘 다 문제가 없다는데. 그러면 금방 들어서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걱정되면 애가 더 안 찾아와.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 정말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떡하지? 그렇게 말하면서 울먹거리는 딸아이를 보고 있자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그 문제로 안싸돈이나 사위가 딸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빠랑 어머니는 오히려 내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걱정하시지. 오빠는 애 없어도 된다는 말도 하고. 그런데 내 마음이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아이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아무래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더 안 들어서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때 딸아이가 30이 조금 넘었을 때라 딸아이도 마음이 매우 조급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늘 아이를 2명 이상 낳고 싶다고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딸아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 때마다 어두워지는 딸아이의 목소리와 근심 걱정이 가득한 그 얼굴에 저도 정말 많이 마음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조금 늦게 오나 보다 하고 하면 될 텐데 저렇게 끌어안는 거 저도 마음 아프고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요. 미니가 잘못한 게 아닌데요. 상황이 그렇게 되고 보니 딸 가진 엄마로서 죄인 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때마다 사돈댁에서 좋다는 음식이다 과일이다 이런 걸 다 보냈던 것 같아요. 딸아이에게도 보약이나 반찬 같은 것들을 계속 해다 줬고요. 매번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죄송스러워서. 나 좋자고 하는 거니까 자네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의를 자처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말입니다. 지금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튼 점점 더 그렇게 사돈댁과 사위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정말 뭐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건지 놓쳤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 식당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을 더 못 쓰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왜? 어머니가 옆에서 낚이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하고 싶으시다고. 딸아이가 우울해하는 것 같으니 옆에서 두고 보살펴주고 싶다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다더군요.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 건데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시댁에 들어갔어요. 초반에는 통화하는 딸아이의 음성이 한층 밝아진 것 같아서 마음이 놓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잘해주시나 보다. 우리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도 더 신경 쓰게 되었고요. 제 딸을 맡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뭔가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더 자주 해다 날랐던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듯 제가 음식을 잘했고 제 식당도 잘 되고 있었잖아요. 반찬을 해서 들고 찾아갈 때마다 안싸돈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저는 이제 사돈이 해주시는 거 아니면 못 먹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음식을 잘하세요? 큰일이에요. 입이 이렇게 길들여져서. 아유, 제가 계속 해드리면 되죠 뭐. 얼마나 제가 호구 같아 보였을까요?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된 건 얼마 전입니다. 그날도 저는 반찬을 해서 들고 딸아이의 시댁으로 갔어요. 자주 가다 보니 연락을 하지 않고 가는 날도 있었거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딸아이의 안색이 유독 좋지 않았어요.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래?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 안 아파. 그렇게 말하는 딸아이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딱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혹여나 제가 캐물으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궁금한 것을 꾹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들고 온 반찬을 정리했어요. 딸아이는 쉬라고 거실에 앉혀두고서는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발걸음이 매우 다급해 보였어요. 누군가 싶어서 거실 쪽을 내다보기도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내가 또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 그 찢어지는 고함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안사돈이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앞에서는 언제나 사람 좋은 얼굴로 웃으면서 고상한 말투를 유지했거든요. 어머니. 딸아이가 뭔가 이야기도 하기 전에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딸아이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안사돈이 저희 딸아이의 얼굴을 내리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말이죠. 그 집 며느리 아직 소식 없냐고. 나보고 손주 못 보면 어떡하냐고. 내가 또 그 소리를 들었어. 내가 언제까지 밖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겠냐고.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딸아이가 제 눈앞에서 누군가에게 맞는 것을 보는 건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었어요. 더구나 그게 딸아이의 시어머니잖아요. 제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내가 어쩌다 너 같은 형편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여서 홀어머니의 식당이나 하는 집딸인 것도 다 봐줬는데 그러면 너는 네가 해야 할 몫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그것도 못해? 어떻게? 왜? 오늘도 밖에 뛰쳐나가게? 어? 오늘도 맞기 싫다고 도망가기만 해봐 어디? 죽을 줄 알아? 그 말인 즉슨 처음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딸아이가 자기 뺨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 손에는 정리하던 반찬이 그대로 들려있는 상태였어요. 아니, 어떻게, 언제부터? 안사돈도 저를 보고 당황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 있는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거겠고요.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잖아요. 저는 딸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러고는 무섭게 안사돈을 노려봤어요. 안사돈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고 놀란 듯 싶더니 이미 다 들켰다 싶으니 되레 뻔뻔하게 나가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내 며느리 훈육 좀 한 건데 뭐요? 훈육? 훈육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래요, 훈육. 이런 식으로 사람 때리는 걸 훈육이라고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쳐도 얘가 뭘 잘못했는데요. 뭘? 송기한 집에 시집와서 애 못 낳고 있는 게 죄지. 그 순간 안사돈의 얼굴에서 저희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딸 팔자, 엄마 팔자 닮는다는 말도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곧 떨쳐버렸습니다. 팔자 타령하고 있기에는 제 딸이 제 눈앞에서 맞은 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대체? 사위가 퇴근한 듯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사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자네 부인이 집에서 자네 어머니한테 이렇게 맞고 이런 취급 당하는 거 알았나 몰랐나? 얼른 말해. 갑자기 그게 무슨... 알았냐고 몰랐냐고? 당장 말하지 못해? 그게... 사위가 그렇게 말을 뱉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 저 자식도 알았구나.
하긴 같은 집에서 살고 이 정도의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모르는 게 더 이상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사위에게 가서 손에 들고 있던 반찬을 사위의 얼굴을 향해 던졌어요. 장모님! 당신 지금 내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자기 아들이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은 못 보겠는지 당장 달려와서 자기 아들을 막아서는 안사돈을 보고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훈육한 겁니다. 훈육이요. 내 아들이 뭘 잘못해서? 자기 사람이 이런 취급을 당하는데도 알면서도 지켜주지 않은 게 죄죠. 임신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그쪽 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안 한 거니 더 큰 죄겠네요. 사위와 안사돈이 둘 다 저를 빤히 바라보더군요. 저는 딸아이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너 당장 짐 싸! 하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그 집에서 딸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서는 말입니다. 내가 니들 가만히 안 둬. 알겠어?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딸아이를 그날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고 진단서를 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딸아이는 내내 저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며 울더군요. 엄마가 속상할까봐 더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런 마음이 더 와닿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합의 이혼 같은 건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보아하니 안사돈이 그렇게 두 얼굴로 살았던 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 써서인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그걸 망가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동네방네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며느리를 임신 못한다고 패는 여자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고소당하고 싶어서 아주 작정했지. 그래, 어디 한번 고소해봐. 동네방네 네가 한 짓 다 떠들고 다니게. 그 말이 정말 겁이 났는지 안사돈은 무슨 말을 더하지는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고서는 저를 노려보더군요. 내 딸 건든 거 너는 죽을 때까지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테니까.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사돈댁에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집 아저씨 있잖아요. 요즘 밖에서 땅 보고 다닌다던데? 근데 그게 조금 이상한가 보던데? 뭐가 어떻게 이상한데요? 말도 안 되는 땅 같은 거 보러 다니고 그거 사라고 하고 그런다던데 나도 잘 모르겠어. 자기가 한번 알아봐. 식당에 자주 오시는 손님 중에 저희 시댁을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슬쩍 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시켜 사돈댁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봤고 그리고 바깥 사돈이 사기를 당하고 나서 자신이 사기를 당한 땅을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 팔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미 판 땅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딸아이의 이혼 소송장부터 접수한 다음 그 사실을 사기를 당하고도 모르고 땅을 산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바깥 사돈의 그 땅 이야기 말입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안사돈 집에 사기당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돈이 되는 것들을 다 들고 나오고 또 난장판을 만들어 놨다더군요. 왜 그런 일은 소문은 금방 퍼지는 법이잖아요. 그 동네가 그 이야기로 떠들썩하다고 하더군요. 워낙 바깥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던 때기라 사람들이 더더욱 떠드는 것 같았습니다. 안사돈과 사위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장모님,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 테니까 그만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잘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이혼 못해요. 안사돈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바닥만 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사위가 살짝 팔을 치자 안사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간 가족으로 쌓인 정도 있고 제가 민희를 미워한 것만은 아니에요. 제 잘못으로 아이들이 갈라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이혼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너그러이 생각해 주세요. 원하시면 다시 나가 살게 하겠습니다.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돈으로요?
그 집 이제 땡전 한 푼 없다는 거 다 아는데 무슨 돈으로 우리 애랑 따로 살겠다는 겁니까? 집 살 돈 있어요? 있는 집도 내놓으셔야 한다며. 제가 그 일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건 예상 못했던 건지 순간적으로 안사돈과 사위가 굳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딸한테 줄 위자료가 없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합치면 뭐 내 주머니에서 한 푼이라도 나올까 싶어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내 딸 그렇게 대한 집에 다시 내 딸 보내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 둘 다 헛수고하지 말고 돌아가요. 네? 사위는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 진짜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있을 때 잘했어야지. 그만 돌아가. 그런 제 말에도 사위와 안사돈은 한참을 저를 설득하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이 소송이 진행되었고 당연히 결과는 저희 딸아이가 이겼어요.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위자료도 지급받기로 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집안 사정이 돈을 줄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뭐 제가 알 바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야기해드리기는 할게요. 어떻게 패가 망신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 말입니다. 우선 살던 집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기를 친 돈을 다 물어줘야 했고 그리고 바깥 사돈이 애초에 그 땅을 산 돈이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었다고 하더군요. 동네 사람들이 언제 이사였는지도 모를 만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아마 위자료 문제로 다시 그 집안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면 평생 얼굴을 못 봤을지도 모를 일이죠. 사위가 위자료 문제로 저와 딸아이를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언젠가 돼도 꼭 드릴 테니 다시 소송은 걸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자네 편의를 봐줘야 하지? 저희 집 상황 아시잖아요. 저까지 회사 잘리면 정말 숨 쉴 구멍이 없어져요. 위자료 문제로 소송까지 걸리면 진짜 회사 잘릴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월급에 압류가 걸린 상황이라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위자료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회사의 이야기가 들어가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러든지 말든지였지만 딸아이가 그런 저를 말렸습니다. 그래도 숨 쉴 구멍은 둬야지. 너는 억울하고 분하지도 않냐? 망했잖아. 시어머니도 그 사람도. 나는 그거면 됐어. 그리고 엄마, 쥐도 궁지에 몰면 사람 물어. 그니까 이만큼만 하자.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달라고 했어요. 받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 딸이 그 집에서 당한 대우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돈이었으니까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그 뒤로는 저와 딸아이가 마음고생한 것을 하늘에서 보상이라도 해주듯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딸아이는 곧바로 취직되었어요. 요즘 취직이 힘들다고들 하던데 딸아이를 좋게 보던 예전 직장 상사분의 소개로 좋은 직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 식당입니다. 식당이 어디 소개가 되었는지 뭔지 어느 기점부터 손님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못해 사람들이 밖에서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런 가게가 된 겁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디 유튜브에 소개가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점점 사람이 활기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된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저희 식당에 글쎄 누가 왔는지 아세요? 너 여기서 일하니? 바로 고모였습니다. 못 보던 사이에 고모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더라고요. 너는 아직도 그렇게 남의 돈 빌어먹고 사니? 나이 들어서 노쇠한 모습이었지만 그 막말하는 태도를 보아하니 여전한가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고모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런 말에도 저는 이제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니요.
제가 이 가게 사장인데요. 그런 제 말에 고모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네가 여기 사장이라고?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네가 무슨 수로 가게를. 그런데 주변에서 다들 저에게 사장님 하고 부르니 고모는 부끄러운 듯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왔어요. 며칠 전 저를 무시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말입니다. 우민이가 그러던데 이 식당이 그렇게 잘 된다며. 그러면 분점 같은 거나 하나 내지. 그럴 생각 없어요. 분점 내면 더더욱 잘 될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 내. 낼 생각 없다니까요. 너 키워준 값은 내야 할 거 아니냐. 오민이는 고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고모의 아들이 제 식당에 분점을 내면 돈이 되니 자기가 하고 싶다고 고모에게 저를 설득하라 했다더군요. 그 뻔뻔함에 정말 치가 떨렸던 것 같아요. 양심이 있으세요? 뭐? 밥이 입으로 들어가면 많이 처먹는다고 혼내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시위한다고 혼내고, 자면 잔다고, 안 자면 안 잔다고, 하루도 한시도 빠짐없이 눈치 주고 막말해놓고, 뭐요? 키워준 값? 고모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재산 제일 많이 가져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꽁으로 키워줬냐고요? 이게? 고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년 저년이 하는 말들만 하더군요. 당장 나가세요. 저는 고모 얼굴 보는 것도 너무 싫어서 소름이 돋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고모는 그날을 그렇게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며 돌아가셨지만 저는 고모가 곧 다시 찾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염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의 자식들이 하나같이 일이 안 풀렸다는 것도 건너들어서 알고 있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절대 고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는 해도 자라오면서 고모가 다른 친척들에게 받은 상처는 여전히 하나도 지워지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그 나이 먹도록 아직 자기가 뭘 잘못한 줄도 모르고 인정도 하지 않은 고집센 노인이 된 것을 보니 더더욱 미웠고요.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잘 살다 보면 결국은 그게 이기는 것이라는 생각 말이죠. 제가 살고 있는 것, 고모가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딸아이의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망한 것만 봐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딸아이와 바르고 착하게 잘 살려고요. 남들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참 길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늘어놓고 보니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이 시원한 기분도 조금 드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나 봐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 사연을 남겨보는 게 처음이라 떨립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고 나서 갓 태어난 저를 버리고 집을 떠나 도망가셨거든요. 다른 여자가 있던 건지 혹은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확실한 것은 아버지가 아직 어린아이인 저를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막무가내로 친할머니에게 저를 맡기고 집을 나갔다고 해요. 덕분에 친할머니는 어렸을 적부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친할머니가 제 친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라고 부르고 다녔죠. 나중에 가서야 엄마가 아닌 친할머니라는 것을 알고 힘겹게 호칭을 할머니로 고쳤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버리고 간 저를 무척이나 안쓰러워하셨죠. 영남이 그 녀석
어떻게 이렇게 예쁜 딸을 두고 집을 나갈 수가 있을까? 아휴, 불쌍한 내 새끼. 할머니는 당신 자식인 아버지를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저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나 학교를 다닐 때 제가 부모가 없다고 놀림이라도 받을까? 할머니는 친구들이 그런 거로 뭐라고 하면 머리채라도 쥐어잡으라고 가르쳤고, 제게 부모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저를 데리고 시장이라든가 이곳저곳 함께 다녀주셨습니다. 또 할머니 말고 그런 저를 돌봐준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바로 작은 아버지입니다. 작은 아버지는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쭉 혼자 사셨는데 그 덕분인지 저를 정말로 친자식처럼 생각하셨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생님과 부모님 면담이 필요한 날에는 작은 아버지가 대신 가주시기도 했고, 어쩌다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기 힘들 때면 작은 아버지가 대신 저와 함께 있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 작은 아빠한테 이야기하렴. 아, 네, 감사해요. 주저하지 말고 갖고 싶은 것도 말해라. 작은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 알았지? 부모님이 없다는 것은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친할머니와 작은아버지와 살고 있는 제가 남들과는 달리 평범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절 놀리는 애들도 있었지만 그런 건 무시하기 쉬웠고, 무엇보다도 친할머니도 작은아버지도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셨으니까요. 비록 친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 빈자리를 작은아버지와 친할머니가 꽉 채워주셨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좋은 교우 관계를 유지하는 저를 작은아버지와 친할머니는 언제나 칭찬을 해주셨어요. 우리 예쁜 손녀, 어쩌면 이렇게 착하고 바르게 자랐을꼬. 그러니까요. 작은 아빠가 보기에 넌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두 분은 저를 그만큼 사랑하고 아껴주셨지만 한편으론 부모님이 없는 저를 안쓰럽게 여기시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친할머니는 저에게 느껴질 정도로 아버지 이야기를 최대한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쩌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도 친할머니는 못 들은 척 우물우물 하다가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넘기시고는 했죠. 물론 친할머니도 집을 나간 아들인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힘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친할머니 본인이 힘든 것보다도 아직 어린 제가 자신을 버리고 간 아버지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언제나 제가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진 않을지 그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예진이만 보면 안쓰러워 죽겠어. 저렇게 착하고 밝은데 왜 용남이 그 녀석은 이렇게 예쁜 지 새끼를 내버려 두고 집을 나갔는지. 어느 날 새벽 제가 잠들었는 줄 알았는지 작은 아버지와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훔치는 친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전 친할머니가 제 생각보다 저를 더 깊게 생각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 역시 일부러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저에겐 그저 친할머니,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는 작은 아버지만 있으면 충분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중학교를 입학할 때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때는 전교 회장까지 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성격 자체가 워낙 사교적이었던지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제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다 저를 좋아했고 저 역시 그런 친구들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초등학교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저를 사랑해 주시던 작은 아버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생기었거든요.
할머니, 어떻게 작은 아버지가 암에 걸린 걸 얘기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게 예진아, 미안하다, 할미가. 네, 작은 아버지가 바로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전 작은 아버지가 간암에 걸리신 것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아직 어린 제가 작은 아버지의 간암 소식에 슬퍼할 것을 염두에 둔 할머니가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뒤늦게 작은 아버지 간암 소식을 알게 된 저는 제게 이야기를 하지 않게 만든 것이 할머니인 것은 알고 할머니를 원망하는 말도 내뱉었습니다. 할머니 싫어요. 할머니가 밉고 끔찍해요.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가 되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다면. 물론 제가 안다고 해서 작은 아버지의 암이 씻은 듯이 낫는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진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음의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작은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을 테고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자 했을 겁니다. 제가 작은 아버지의 간암 소식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예진이 이쁜 어른으로 자라라. 이 말만 남기시고요. 전 당연히 마음의 준비도 하진 못했고 애초에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것을 예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평소와 같은 삶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한이 되더라고요. 만약 작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전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이랑도 놀지 않고 재빠르게 집에 와서 작은 아버지랑 이야기라도 한마디 더 나눴을 텐데. 그런 후회와 원망 때문에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동안은 일부러 할머니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물론 얼마 안 가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할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죠. 괜찮다. 내가 우리 손녀 마음 하나 모르고 그게 너에게 더 좋은 길인 줄 알고 숨겼던 게 미안하지. 네가 나한테 사과할 거 없어. 그래도 죄송해요, 할머니. 그리고 그런 저를 끌어안으시면서 할머니는 도리어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원래도 가까웠던 저와 친할머니의 사이는 더욱더 돈독해졌어요. 사실상 저희가 사는 데 있어서 원래는 작은 아버지가 벌어오시는 돈으로 생활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당장 작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지금은 친할머니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친할머니는 다른 집 밭일을 도우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먹을 것도 아끼고 입을 것도 아끼면서 저에게는 늘 새 옷을 사주려고 노력하셨고 밥도 맛있는 반찬들로만 차려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겨우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저였지만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지는 알았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좋은 성적으로 할머니가 저를 위해 노력하는 마음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곤 고모들이 가끔씩 찾아오시긴 했어요. 고모들은 부모 없이 친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집에 오실 때면 가끔씩 용돈도 쥐어주셨고 저를 데리고 유원지 같은 곳에 가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진아, 이건 고모가 주는 용돈이니까 맛있는 거 사 먹어. 아이, 고모, 안 주셔도 되는데. 아이고, 어린애가 벌써 철이 들어선 이런 거 거절할 줄도 알고. 받아도 돼, 예진아. 사실상 친척들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친할머니가 저와 함께 살려고 했어도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아버지를 비롯해서 고모들이 친할머니와 저를 조금씩이라도 챙겨줬기 때문에 이래저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버텨나갈 수가 있었죠. 저도 고모들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큰 고모는 만약에 제게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정하신 분이었어요. 저희 집에 가장 자주 와주셨고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제게는 친할머니가 최고였어요. 전 친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분명 어디 고아원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불우하게 자랐을 테니까요. 전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가볍게 밥을 차려 먹은 다음에 할머니가 일을 하고 계시는 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면 할머니를 도와서 함께 일을 했어요. 아이고, 힘든데 네가 왜 나와서 일을 해? 집에서 쉬고 있어. 아님 공부를 하든가. 아니에요. 저 심심해요. 저도 할래요. 할머니는 아직 어린 제가 본인을 도와서 밭일을 한다는 게 마땅치 않은지 제가 일을 하려고 하면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하셨지만 전 그럴수록 오히려 더 할머니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힘든 몸 이끌고 어떻게든 돈 벌려고 일하시는데 저 혼자 집에서 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내심 걱정도 됐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상황을 경험해본 저는 할머니 역시 예고 없이 저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연로하시고 몸이 약하시니까 내가 일을 도와야 돼. 그래야 오래오래 내 곁에 머무르실 거야. 밭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농장으로 일일 체험 같은 걸 가도 겨우 몇 시간 일하는 것만으로 온몸이 부서질 것 같고 체력이 쭉 빠지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생업으로 밭일을 하는 건 정말 비교도 안 되거든요. 특히나 할머니 나이대의 분들이 밭일을 한다는 건 사실상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셔서 혹시나 나쁜 일이라도 생길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할머니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티는 안 냈지만 사실 전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불안감을 안고 살았거든요. 할머니는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데 할머니까지 떠나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 할머니가 크게 아프시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밤이 되면 할머니가 병이 생기거나 심하면 돌아가시는 상상을 했어요. 불안감이 심할 땐 매일 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게 꼭 진짜 같아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보냈죠. 그때는 그게 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줄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알았어요. 그때 제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인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홀로 힘든 것들을 견디는 사이 할머니도 저모르게 안 좋은 일들을 겪으셨다는 것을 전 어른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이런 얘긴 해줘도 되겠지. 어느 날처럼 저희 집을 찾아온 고모가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평소에 고모들은 집에 오면 반찬을 싸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주거나 제게 용돈을 주고 가벼운 대화를 하다 집에 가셨는데 그날따라 고모가 진지하게 분위기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학생 때 학교를 가면 일부러 그 시간을 맞춰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왔는데 마침 제가 없었던 건지 몰라도 절 버리고 갔던 아버지가 주기적으로 할머니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말이죠. 아버지가 할머니를 찾아왔다고요? 응. 예전에야 아들인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할머니였지만 아버지가 몇 년 이상 자식 놓고 돌아오지 않자 할머니 역시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집을 찾아온 아버지를 반기지 않고 오히려 내치려고 했죠. 그러나 아버지는 뻔뻔했습니다. 차라리 그때라도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내 딸을 돌보려고 왔다는 식으로만 말을 하셨어도
아마 할머님 마음이 약하셔서 금방 아버지 용서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때도 딸인 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할머니를 찾아간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와? 썩 나가. 아, 어머니, 좀 그만하세요. 내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니까. 나 돈이 필요합니다. 뭐야? 돈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내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나 빚 갚으려면 장기라도 팔아야 할 판이에요. 이대로 아들 장기 팔게 둘 거예요? 둘 거냐고요? 어머니가 해결 좀 해줘요. 절 버려놓고 밖에서 생활한 아버지는 도박과 술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벼운 몇백만 원의 빚으로 시작했던 도박이 점점 몸집을 불려서 수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아버지는 할머니를 찾아온 거였어요. 이놈이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온 거구만. 자식이 아니고. 난 못 줘. 절대 안 준다. 썩 꺼져. 보기도 싫으니까. 노인네 징그럽긴. 성격 하나도 안 변했네. 나는 돈 줄 때까지 안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아슈. 그리고 할머니가 단돈 몇만 원이라도 줄 때까지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뻐겼다고 합니다. 고모도 그 사실을 굉장히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잘 지내시나 궁금해서 집에 한번 들렸는데 마침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배짱을 부리고 할머니가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을 보신 거죠. 어머, 엄마, 괜찮아요? 엄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나가? 고모는 그 길로 불호령을 내리면서 아버지를 쫓아냈고 할머니한테 이런 일이 처음 있었는지 아니면 이전에도 자주 찾아왔는지 닥달을 하면서 알아낸 거였습니다. 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머니를 걱정했습니다. 분명 할머니가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테니까요. 그러나 할머니는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요. 그렇게 할머니는 제가 결혼할 때까지 제 곁에서 함께 계셔 주었어요. 그러나 제가 결혼을 할 때는 이미 할머니도 더 많이 나이를 먹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서 할머니는 혼자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아지셨습니다. 제 예상대로, 제 불안대로 어둠이 슬그머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서 신세를 져야 할 정도였죠.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때 전 정말 바쁜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할머니가 있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때요? 괜찮아요? 언제나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할머니를 부르면 할머니는 초췌한 얼굴을 하고서도 늘 저를 보고 웃어주시면서 나는 괜찮다. 안 아파. 우리 손녀딸은 오늘도 이쁘네. 라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물론 할머니 말이 진실이 아니란 건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생명의 빛이 꺼져가듯 점점 야위어갔고 언젠가부터는 깨어있는 시간보다 주무시고 계실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할머니가 아프시고부터 고모가 꾸준히 간병을 하긴 했지만 이미 할머니의 체력은 다시 건강해지기에는 너무 많이 약해진 상황이었고 덕분에 저는 의사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단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언젠가 할머니가 돌아가실 거란 걸 모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유일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할머니인 만큼 욕심이지만 할머니가 더 제 곁에서 오래 함께 살아주시기를 바랬어요. 마음 같아서는 제 수명을 나눠드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가 더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다시 건강해지실 수 없을까? 매일같이 할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모가 다급하게 제게 연락을 했어요. 예진아, 최대한 빨리 병원에 와줘라. 설마 할머니? 전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황급히 택시를 타고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니 할머님 평소와 같이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셨고 주변을 둘러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것도 잠시 고모가 날카로운 눈으로 웬 남자 하나를 노려보더라고요. 이 병원 알려준 적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알고 여기 왔어? 고모가 저렇게까지 적대적으로 대하며 분노를 표할 사람. 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제가 학교에 가고 없을 시간에 할머니네 집에 와서 돈을 달라고 난리를 부렸던,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린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아버지라는 것을요. 아버진 저를 보고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어떻게 왔긴, 그냥 왔지. 우리 엄마가 아프다니까. 뭐? 엄마가 아파서 왔다고? 돈 뜯어내려 온 게 아니고? 순순히 말 안 해? 누나, 그럼 솔직히 말해도 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들은 참혹했고 날카로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나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라. 솔직히 노인네도 이미 죽어가는 것 같은데 재산 같은 거 미리 줄 거 아니야. 누나 돈 있지? 이런,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할머니가 이 순간 잠드시고 계시는 게 다행이라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진 절 향해서도 얘는 가진 거 없지? 너무 없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가슴이 터질 듯 아팠던 사건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가지 마요. 어떤 이유에서인진 몰라도 할머니는 아버지가 병원을 찾아오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전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눠보지 못한 상황에서 경황 없이 할머니의 장례를 치러야 했죠. 할머니의 장례식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오지 않았다면 고모들과 저, 그리고 저희를 아는 가까운 지인들만이 조금 와서 할머니의 명복을 빌어주는 그런 안정적인 장례식이 되었겠지만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없을 때면 작은 방에 고모들을 데리고 들어가선 유산을 달라고 난리를 쳤거든요. 아무리 시골에서 사는 노인네라도 유산은 있을 거 아니야. 누나들 알지? 아는데도 말 안 하는 거지? 진짜 다들 돈에 미쳤네, 미쳤어. 왜 내 몫은 없냐고. 너는 정말 정신 못 차렸구나. 엄마 살아계실 때는 네가 찾아와서 그러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고 넘겼어. 무엇보다도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엄마 돌아가신 날에 이런 식으로 유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해? 고모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면서 아버지를 훈계해도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그저 친할머니인 자기에게 부족한 돈을 주는 사람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집안 망신이라고 최대한 조문객들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고모들과 아버지는 시시때때로 작은 방에 들어가서 언성을 높이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저는 모르는 척 아버지와 고모들을 대신해서 조문객을 맞이했죠. 정말 정신이 없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아버진 더욱더 본격적으로 유산을 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고모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너희 할머니가 이런 날을 미리 예견했나 보다. 네? 고모는 제게 할머니의 유산이 할머니가 사시던 집, 그리고 할머니가 저 결혼하고 나서 주려고 모아놨던 현금이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엄청 큰 봉투 몇 개를 주더라고요. 그 봉투에는 1억 3천만 원이 모두 현금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전 생각보다 너무 큰 돈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랑 오래 살아왔기에 알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형편이 좋으신 편도 아니었고 언제나 한 푼, 두 푼 아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이 있을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죠. 이거는 할머니가 사시던 집도 판돈이 같이 있어. 할머니는 본인 돌아가시면 너희 아빠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걸 알고서 미리 너 위해서 집도 팔아두신 모양이더라고. 할머니는 아버지의 성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부모였으니까요. 본인 아들이라고 하지만 저를 버리고 혼자 훌렁 떠나서는 돈 필요할 때만 집에 들어오고 하는 아버지의 행태를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을 오로지 제게만 물려주기 위해 미리부터 준비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5년 전부터는 할머니가 조금씩 남는 여윳돈이 있으면 무조건 고모에게 다 보냈다고 합니다. 본인이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혹시나 돈에 미친 아버지가 무슨 짓이라도 해서 통장째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고모에게 맡겨두시고 나중에 나 죽으면 꼭 우리 손녀한테 다 넘겨줘. 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인 저를 위해서 먼 미래까지 내다보며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셨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게다가 2천만 원 가량 나오는 보험까지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저로 돌려놔서 정말 말 그대로 할머니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생긴 재산들이 전부 다 제 소유가 됐습니다. 전 내심 고모들이 신경 쓰였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저는 손녀고 유산 상속은 아무래도 자녀가 1순위니까요. 하지만 어지간한 돈은 할머니가 고모들을 통해서 이미 증여 아닌 증여를 해두었기 때문에 할머니 유산으로 잡히지가 않아서 저한테 넘겨주기가 쉽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고모 두 분이 모두 금전적으로 욕심이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아주 넉넉하진 않은 형편이었지만 늘 제가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위해 준비한 돈인 만큼 오로지 제가 가지고 써야 한다고 하시며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본인 유산이 모두 너한테 가기를 원했으니까 우리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도 네가 할머니 유산을 전부 가져왔으면 해. 만약에 할머니가 미리 손을 보지 않았다면 아버지도 자식인 만큼 분명히 일정 부분이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미리 대비를 해두신 덕분에 전 아무 문제 없이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씩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사실 이런 돈 없어도 좋으니까 할머니가 다시 살아서 제 곁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건 알지만요. 요새 바빠서 할머니 뵈러 자주 가지도 못했는데 곧 시간 내어서 할머니 계신 납골당이라도 둘러보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시고 계시겠죠? 제게는 무척이나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와 초등학교 시절부터 몇 년 이상 같은 반을 해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도 정말 유일하다시피 꾸준히 연락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친해지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아도 솔직히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너무 어릴 때부터 만나왔으니까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친구와 저와 성격이 너무나도 잘 맞는다는 거였습니다. 다 같이 함께 다니던 무리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그 친구와 저와의 관계는 유독 각별했어요. 둘이서 만나는 날도 많았고 어렸을 때는 집도 거의 근처였던지라 하교를 할 때면 늘 그 친구와 함께 했죠. 어릴 적 친구는 조금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그래도 무척이나 착했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하는 법을 잘 몰랐고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도 남을 도와주려는 성격이었죠. 그에 반해서 전 제 의견을 표출하는 게 똑부러졌습니다. 제 사정이 된다면 남을 도와주었지만 조금이라도 제게 손해가 있다면 절대 도와주지 않는 그런 칼 같은 면모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저희가 이렇게 친한 걸 신기해했습니다. 니네는 성격도 다른데 어쩜 이렇게 친해? 그럴 때면 저희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친한 거야. 원래 그런 말 있잖아. 다르면 더 짝이 된다고. 전 나중에 어른이 된다고 해도 친구도 그리고 저도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커가면서도 성격적인 면모는 그리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는 정말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커가면서 성격이 변한 정도인 거면 놀랍긴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신경이 쓰이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가 그렇게 성격이 변하게 된 계기는 집안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는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저희 집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사는 편에 속했지만 반대로 친구는 한푼이 아쉬운 그런 가난한 집이었죠. 그래서 친구는 종종 저를 부러워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진이 너는 집이 잘 살아서 좋겠다.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밥 굶을 걱정도 안 돼서. 그런 친구의 말을 전 언제나 별 생각 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정말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해서 말했을 거라고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제가 그 친구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것도 워낙 오래 같이 지내다 보니까 집에 놀러 갈 일이 많아서 어렴풋하게 알게 된 거지. 전 원래부터 남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친구네 집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친구네 집이 말 그대로 쫄딱 망해서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에야 친구가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았죠. 친구는 딱 그 시기부터 변해갔습니다. 예전에 착하고 바보 같을 정도로 순진했던 친구의 모습은 조금씩 사라져갔죠. 저는 그런 친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 요새 힘든 일 있어? 내가 도와줄 건 없을까? 도와줄 건 무슨, 그런 거 없어.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그러기엔 너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 친구는 제 도움도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도와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친구가 사정이 나아질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긴 했어요. 하지만 이전에도 친구는 본인이 속상하고 서운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고민 상담을 많이 털어놓았고 그런 식으로라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먼저 친구에게 그런 제의를 했었는데 변해버린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저에게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런 친구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도움을 원하지 않는데 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도 했고 저 역시 당시에 대학 준비를 하고 뭘 하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고등학교부터 조금씩 저는 친구와 저만큼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 그 친구를 여전히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한 1년 정도 연락이 끊겼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니까 2년 정도네요. 친구는 졸업을 1년 앞두고서 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퇴 소식에 전 어안이 벙벙했어요. 친구와 연락을 못하고 있긴 했지만 그건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대학 준비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락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설마 그 사이에 친구가 자퇴를 했을 거라고는. 핸드폰이 없었던 친구에게 연락하려 익숙한 친구네 집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받지를 않았고
결국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친구와 연락이 끊기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친구와 연락을 끊겼던 시간을 기점으로 2년 뒤에 기적같이 그 친구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된 것이 전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것도 그 친구가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준 거였죠. 여보세요? 소진이 핸드폰 맞나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아, 나 미연이야. 김미연. 정말 오랜만이다. 어머, 정말? 미연이? 진짜 미연이야?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저는 회포를 풀었습니다. 둘 다 성인이 되었기에 술을 마시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죠. 왜 갑작스럽게 자퇴를 했는지, 그때 어째서 연락을 주지 않았는지, 궁금한 점들을 이것저것 늘어놓는 제게 친구는 차근차근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비 때문에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친구는 도저히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부모님을 따라서 돈을 벌어야 했고 어차피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낼 바에는 그냥 하루라도 빨리 학교를 자퇴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다고 해요. 저한테라도 이야기를 하려면 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때 친구는 그게 쪽팔렸다고 했습니다. 너한테도 이야기를 못하겠더라. 넌 이미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가난한 줄 몰랐을 텐데. 그냥 내가 이런 사정, 이런 걸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가 않았어. 야, 정말 서운하다. 나는 네 걱정 얼마나 많이 한지 알아? 너희 집에 몇 번을 전화 걸어도 신호만 가고 아무도 받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만났으니까. 전 당연히 그런 친구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라도 그랬을 거라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전 그저 뒤늦게라도 친구가 저를 생각해서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줬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친구가 자퇴를 하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학교 그만두고 무슨 일 한 거야? 아르바이트 한 거야? 그런데 그 질문을 하자마자 지금껏 모든 질문에 아무런 동요 없이 답변을 해주던 친구가 처음으로 눈에 띄게 놀랐습니다. 아, 그게, 뭐 별거 안 했어. 그냥 남들 하는 아르바이트 했지 뭐. 그러더니 약간 말을 더듬기도 하고 얼버무리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의 모습이 이상하다곤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좀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이 들었죠. 그 당시 친구가 왜 그렇게 자기가 하던 일을 이야기해주지 않으려고 했는진 그날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충격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게 동생이 하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1살 터울의 남동생은 얘가 아주 나쁜 놈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올바른 놈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생은 대기업 영업팀에서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접대를 할 일이 엄청 많다고 했습니다.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 같은 곳도 자주 가고 룸사롱도 많이 간다고 했죠. 처음 동생이 그런 곳을 갈 때는 너무 싫다고 이런 곳을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도 그런데 많이 가다 보니까 나중엔 동생도 방문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았어요. 일한다는 핑계로 말이죠. 가끔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는 자기가 이번에 옆에 끼고 논 여자라면서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늦게 거나하게 취해서는 비틀비틀 들어오는 동생을 유일하게 깨있던 제가 맞아줬는데 동생은 여느 때와 같이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누나, 이거 봐봐. 엄청 예쁘지? 라며 그날 자기가 방문한 노래방에서 옆에 있던 도우미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야, 집에 들어왔으면 발 씻고 잠이나 자. 장난 그만 치고. 술에 취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동생의 행동이 귀찮았던 저는 동생을 밀치면서 그냥 한번 쓱 스치듯이 동생의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동생의 옆에 있던 여자의 얼굴이 너무나 낯이 익었거든요. 화들짝 놀랐던 저는 동생의 핸드폰을 낚아채서는 정말 액정이 뚫어져라 사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보아도 사진 속 얼굴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거 미연이 아니야? 동생 옆에 있던 노래방 도우미는 제 가장 친한 친구 미연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을 저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생한테 이곳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물어봤고 동생에게 위치를 알아낸 저는 저녁쯤부터 그 근처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인 제가 손님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렇다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는 여기서 일하는 게 맞냐고 다짜고짜 물어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저녁부터 대기를 하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대기를 하는 동안 미연이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로 사소한 것에도 깔깔 웃으며 티 없이 맑고 순수했던 우리였는데 너무도 변해버린 미연이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미연이가 맞는지 확인을 하려 이곳에 죽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지 또한 잠시 멍 때리게 만들더군요. 아마도 친구를 구해야만 한다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동정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연이가 얼마나 착하고 심성이 바랬던 친구였다는 걸 아는 저로서는 미연이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전 친구가 맞는지 확인을 하기로 한 첫날부터 그곳으로 출근을 하는 친구를 볼 수 있었죠. 솔직히 직접 확인하고 나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봐온 친구는 절대로 그런 곳에서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친구와 무척이나 오랜만에 연락이 되었을 때 자퇴하고 무슨 일을 했냐는 제 질문에 화들짝 놀라던 친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전 그때 어렴풋이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친구가 이런 일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그때 얼버무렸단 사실을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오지랖이라면 오지랖이겠지만 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전 어떤 사정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유흥 관련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막말로 그냥 쉽게 돈 버는데 혈안이 된 애들이나 그런 데서 일한다고 했죠. 아무리 빚이 많고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굳이 그런 일을 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제일 잘 맞고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그런 곳에서 일을 한다는 건 제겐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전 친구의 마음을 하루빨리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자마자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너 여기서 일하지? 다 알고 왔어. 이제 얘기해줘. 왜 거짓말한 거야? 제가 찍은 유흥주점 간판 사진을 본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미 제가 다 알고 왔다는 사실을 직감했는지 맞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부터 이런 일을 했냐는 제 질문에도 친구는 별다른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전 친구를 예전처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었어. 다른 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당장 큰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만한 돈을 주는 일자리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도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
네 말대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 했다고 치자. 그러면 짧게 하고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너 지금 이게 몇 년째야? 그때부터 이런 거면 10년은 된 거잖아. 아직 빚을 완전히 갚은 게 아니라서 어쩔 수가 없어. 솔직히 이 일 말고는 다른 일 해본 적도 없고 경력도 없는 나를 써줄 곳도 없을 테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건 힘들어도 아르바이트라던가 아니면 사무보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너 애가 왜 그렇게 멍청하게 굴어? 너 이런 일하고도 주변 사람들한테 떳떳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숨긴 거고 주변에 어떤 일한다고 알리지도 못하는 삶을 계속 살고 싶어? 내가 일자리 있거나 그러면 알아봐 줄 테니까 당장 그만둬. 정말 네가 내 친구라서 하는 말이야. 미연아, 아직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옳은 길로 가면 돼. 내가 뭘 해서라도 도와줄 테니까 같이 힘내보자. 빚이 있다곤 하더라도 제게는 그저 당장 돈에 눈이 먼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저와 대화하는 내내 본인이 죄를 지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제 화는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저는 친구를 보는 날이 있을 때면 다른 일을 해보라고, 뭐라도 괜찮은 구인 공고가 있으면 보여주기도 했고 이래저래 다른 직업을 알아볼 수 있는 경로를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많이 화도 나고 실망도 했지만 그래도 친구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그런 유흥일에서 손을 떼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나 변할 거라는 제 기대와는 달리 친구는 여전히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미안한데 난 이 일밖에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신경 꺼. 정말 이럴 거야? 이렇게 네 인생 망칠 거냐고. 나만 혼자 친구를 살려보려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봤지만 되돌아오는 건 의욕 없는 친구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는 것도 싫었어요. 솔직히 어지간한 주변 사람이었으면 그냥 연을 끊었을 텐데 너무도 오랫동안 친하다고 생각을 했고 좋아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친구가 다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지만 친구는 여전했고 전 이제 점점 친구에 대한 기대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없는 사람인 셈 치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오랜만에 제게 연락을 했어요. 할 얘기도 있고 밥도 사고 싶다고요. 전 별다른 기대 없이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앉으니 친구는 제게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고 전 시큰둥하게 별일 없었단 식으로 대충 대꾸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좀 어색한 식사 시간, 별다른 말 없이 수저를 드는 제 앞에 종이 하나가 놓였어요. 종이에는 청첩장이라고 쓰여 있었죠. 소진아, 나 결혼해. 축하해 줄 거지? 예상치도 못한 결혼 소식에 전 친구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친구는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서 자기 결혼 소식을 알리는 게 겸연쩍은 듯 보였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새 신부 특유의 그런 설레임이 가득 담긴 얼굴을 하고 있었죠. 뭐? 사실 너랑 한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청첩장 주는 게 좀 그래 보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내 인생에서 너만큼 친한 친구는 없었고 그리고 솔직히 와줄 사람도 너밖에 없어. 그래서 결혼식에 친구인 네가 꼭 와가지고 축하해줬으면 좋겠어. 친구가 결혼할 사람은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친구보다 2살이 어렸고 그쪽 업계에서는 꽤 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돈도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그 자리에서 자기 남편 될 사람 사진까지 보여줬는데 얼굴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전 친구의 결혼식을 있는 그대로 축하해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록 연락이 줄어든 지 조금 되긴 했어도 친구는 여전히 노래방에서 일을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의 남편은 사기 결혼을 하는 거니까요. 그럼 있잖아. 혹시 너네 남편도
네가 노래방에서 일하는 거 알아? 그래도 괜찮대? 제가 대놓고 노래방 이야기를 꺼내자 친구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더듬더듬 예비 남편과 사귀고서부터 노래방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귈 때 그만두면 뭐 하나요? 이미 그 전에 더 오랜 시간 동안 노래방에서 일을 한 게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전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비 남편이 네가 노래방 일을 한 걸 다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너와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면 축하할 일이지만 만약에 네 남편이 그 일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너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면 그건 사기 결혼이라 다름이 없다고요. 적어도 결혼할 사람은 네가 뭘 했는지를 알아야지. 넌 그게 말처럼 쉽다고 생각해? 노래방에서 일했던 걸 어떻게 예비 남편한테 이야기해? 나도 솔직히 마음에 걸려. 하지만 나 진짜 남편 될 사람 너무 사랑하고 이 남자 아니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나도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좋은 사람 만나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뭘 했어? 빨리 다른 일 알아보고 새삼 살자고 했잖아. 그때는 내가 아무리 이끌려도 시큰둥하게 대답하더니 이젠 순진한 남자 속에서 결혼하는 거야? 남편이랑 정식으로 연인이 되고 나서 나 일 바로 관뒀어. 동네 작은 꽃집도 열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어. 물론 남편에게 말 안 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 선의? 너 지금 선의라고 말하는 거야? 이 상황에 선의란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친구는 절대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 없단 주의였고 전 더 이상은 친구랑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전 그냥 친구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게 왜 남한테 대놓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걸 직업으로 삼아서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는지. 그리고 그 남편 될 사람도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솔직히 남자든 여자든 자기 배우자 될 사람이 그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걸 알고서도 다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분명히 친구 남편 될 사람도 친구가 그런 곳에서 일했다는 걸 알면 최소한 결혼 정도는 다시 생각해보자고 할 게 뻔한데 지금 그 사실을 모르니까 이렇게까지 청첩장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전 그 이후에도 친구한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최소한 식장 들어가기 전엔 남편 될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요. 그러나 친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넌 친구로서 내가 행복한 게 그렇게 안 있겠니? 도대체 왜 이렇게 남 일에 감나라 배나라야? 아니, 다 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만약에 네 남편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아봐. 넌 어떻게 되겠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하는 거야. 네가 솔직히 말해서 헤어질 거면 운명이 아니었던 거야. 너 불행하게 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 다 너를 위한 거야. 지금 네가 날 이렇게 하는 게 날 너무 힘들게 만들어. 솔직히 나 지금 너무 화나거든? 결혼식에 안 와도 되니까 우리 다시 연락하지 말자. 그러더니 이후에는 제 번호를 차단한 건지 뭔지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았어요. 전 그때는 이미 친구가 예전에 제가 알던 친구란 생각을 버린 뒤였습니다. 솔직히 예전에 친하게 지냈을 때 정으로 계속 이어오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끊기고도 남을 거였죠. 그래서 친구보다는 아무것도 모른 채 친구랑 결혼하는 것이 뻔한 그 남자가 더 신경이 쓰였어요. 그냥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만약에 제가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하는데 그 남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단 사실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했다면 전 정말로 배신감에 치를 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소문을 통해서 친구와 결혼이 예정된 그 예비 남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남자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까지 찾아갔어요. 이렇게 갑작스레 찾아와서 죄송합니다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제 동생이 우연찮게 친구가 일하는 유흥업소에 방문했을 적에 그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친구가 그 유흥업소로 출근하는 사진들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알고 결혼을 결정하신 거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지만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남편 되실 분은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실례임을 알면서도 찾아뵙습니다. 친구는 절대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전 적어도 결혼을 하는 입장이면 배우자 될 사람 과거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그 과거가 떳떳하지 못하다면 더더욱이요. 역시나 친구와 결혼할 사람은 친구가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것 자체를 몰랐는지 너무나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고. 아니었으면 아예 모르고 그냥 결혼을 할 뻔했다면서 몇 번이고 제게 인사를 하더군요. 나중에 가니까 결국 그 남자가 친구에게 파혼을 하자고 했나 봅니다. 친구가 저한테 저주 섞인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알았어요. 제가 자기 인생을 다 망쳤다네요. 하지만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 어떤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정리하게 된 계기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부고 문자를 받았어요. 바로 그 친구의 부고 문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그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예비 남편과의 파혼으로 충격을 받은 친구가 혼자 세상을 등진 거였습니다. 친구는 자기 유서의 모든 것이 다 저 때문이란 내용을 쓰고 죽었고 전 그 사실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부고 문자가 와서 그래도 장례식에는 참석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여 방문했다가 친구 유가족에게 원한 섞인 말들을 들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어. 다 너 때문이야. 우리 딸이 너 때문에 밤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하지만 미안한 한편 전 솔직히 억울했어요. 애초에 친구가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았다면 없었을 일이에요. 더 전으로 돌아가자면 예전역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요. 친구는 유서에 그저 저 때문이라고만 썼고 본인이 도우미 일을 했다는 건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친구 유가족한테도 친구가 무슨 일 했는지 아냐고 이런 식으로 더러운 돈 벌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거만큼은 꼭 참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친구 유가족이 저를 고소하겠다느니 어쩌겠다느니 나와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친구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건 저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남을 속여서까지 하는 결혼은 친구의 불행을 앞당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이렇게 나버리니 밤마다 눈물만 납니다. 제가 괜한 오지랖을 핀 것 같기도 하고요. 매일 악몽만 꾸고 있습니다.